그래서 이 사람도 우린 천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을 얘기를 하는데 이 천손이 곧 누구냐?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을 보통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백성을 얘기할 때는 민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인은 천손 민족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으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형상하고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형상하는 겁니다.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인은 천손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제가 예전에 설명한 드린 바가 있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속에 신이 들어와 있다. 우리 몸속에 신이 누구냐? 태양일 수도 있고 환인일 수도 있고 삼신일 수도 있는데 그 신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신격화될 수 있는 모든 인간은 신성을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통광명한다는 겁니다. 내 몸 전체가 꽉 꿰뚫어서 광명, 빛으로 가득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세2화는 하늘의 세상을 많은 요즘 설명하는 거하고는 전 분명하게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우리나라 친일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분이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뜻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판단은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같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 한자로 풀었을 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크롱자에 더할 익자입니다. 크게 더한 인간입니다. 뭘 더하냐는 거예요. 신성을 더하는 겁니다. 신성을. 크게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인간이 되려는 겁니다. 이 인간은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인간은 천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천손 민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을 끝없이 해서 더욱 수행을 크게 하고 크게 해서 사람이 되는데 그게 뭐냐?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세2화는 뭐냐면 하늘의 세상을 이 세상에 재현을 해서 그대로 둬서 하늘의 세상을 그대로 이 세상에 만들어서 그것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이화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시온 조상의 이제 그 혼례에 대한 건데 우리 조상 최초 아만과 나반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시온 조상의 혼례, 우리 조상의 첫 혼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는 나반이다. 아만과 처음 만난 곳을 아이시비 또는 사비려라 한다. 하루는 꿈에 천신의 계시를 받아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고 청수를 떠놓고 하늘에 구하고 서로 돌려가며 드셨다. 이때 산의 남쪽에 주작이 날아와 기뻐하고 강의 북쪽에는 신기가 와서 서기를 나타내었다. 골짜기의 서쪽에는 백호가 산모퉁이를 지키고 시내의 동쪽에서 창룡이 하늘에 올랐다. 중앙에는 황웅이 거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얘기하는 최초의 인간 나반과 아만입니다. 아만. 둘이서 만난 곳이 아이사비라고 얘기도 하고 사비려라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위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사성을 우리 정신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지 장소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너무나 많은 이설과 가설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을 책을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고 그건 개인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루는 꿈에 천신의 계시를 받아 인간이었으니까 인간 이외에 인간을 만들었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천신이라고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계시를 받아서 스스로 혼례를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둘이 결혼하자 그래서 둘이 사람도 없이 둘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뭘 떠놓고? 청수를 떠놓고. 이 청수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우물 안에 그 정한수 뜨듯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청수는 맑은 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늘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수를 뜨는 시간은 북극성이 북극지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 별이 우물 안에
비칠 때 떠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칠 때 떠서 그물로 청수를 올리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시간의 구애가 12시 넘어서 12시 전후에 그냥 일반적으로 뜨지만 원래는 정확하게는 그 하늘의 별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떠서 그것을 정한수로 청수로 써놓고 한 것이 우리 시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네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중앙 황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황궁은 누군지 아시죠? 단군을 말씀드린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나방과 아만의 성혼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오부족이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 가까웠습니다. 환국의 3대 성산과 환인, 안파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금악산과 삼위태백은 본래 구한에 속하니 아홉 임금과 64미는 모두 나방과 아만의 후손이다. 그러나 산과 강을 끼고 제각기 한나라를 형성하여 연합무리가 지경을 정하고 경계에 따라 달라져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각자 조례와 질서를 갖췄는데 그 뒤를 탐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내용은 뭐하고 구한을 저는 구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환국은 12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민족으로는 9개 구위가 뭉쳐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보습니다. 근데 그 통치 조직을 할 때는 5부족만이 참여한 것이 아닌가, 5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고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회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국가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국가가 흩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상황을 여기서 그대로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산과 강을 끼고 제각기 한 나라를 형성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이족이 모여서 12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나라가 12나라고 아주 많은 나라가 독립적으로 나라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성을 했느냐? 연합무리가, 여자와 남자 무리가 지경을 정하고, 그러니까 경계를 정한 거잖아요. 그죠? 경계를 정하고 경계에 따라서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풍속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의 풍속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체성에서 상당히 흩어지고 국가로서의 면모로서 흩어져서 결국은 환국이 사라지고 단국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군녀 군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가 먼저 나와 있고 남자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만 해도 서열이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서열이 중요한데 이게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꿨다고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바꿨다고? 아닙니다. 여기는 당연히 그래야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에 의해서 군녀와 군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모계 사회가 이때까지, 고조선 시대 때까지 어떤 유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내용입니다. 환인이 나타났다. 백성의 사랑을 받아 추대되어 안파견이라고도 하고 또한 거발한이라고 불렀다. 안파견의 의미입니다. 곧 하늘을 받들어 아버지의 도를 확립시킨다는 뜻이고, 거발환은 천지인을 하나로 부른다는 뜻이다. 이로부터 환인의 황제 9분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셨다. 이로써 9임금 64부족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64부족이 되고, 거발환의 뜻은 이 뜻이라는 거고, 안파견은 하늘을 받들어 아버지의 도를 확립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거발한, 안파견 그럼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거기에 대한 뜻을 환단고기에서는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한족에서 시작된 인류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환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9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9부족이 처음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생성의 창조주 삼신과 창세국가의 첫 통치자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입니다. 요거의 내용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삼신이 만물을 지으시고 환인이 정의를 가르쳐 세우니 후손들이 서로 이어받아 그 의미를 깨달아 세상을 밝게 다스렸다. 이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극과 대원일이라는 만물의 원뜻을 갖추고 있으니 천하 구한족의 예약이 어찌 삼신께 천재를 드리는 예풍속에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뭐 제가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려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처음엔 삼신이 나오고 환인이 나온다는 거, 이 순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한족, 9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삼극과 대원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로서 아마 가름이 들 수 있습니다. 예. 환국의 정체입니다. 예. 전하는 내용이에요. 삼신의 후예를 환국이라 부르고 삼신의 후예를 환국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환국은 천재께서 거주하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다스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한다. 삼신은 환국보다 먼저 있었다. 삼신은 환국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고 설명하고 삼신 얘기하잖아요. 그 환국 이전에 삼신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고 백성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했던 것, 이 삼신이 있고 나서 환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을 거꾸로 돼 있죠. 여기서 삼신은 환국보다 먼저 있었다. 그죠? 삼신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나반이 죽어서 삼신이 되셨다. 무릇 삼신이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봐야 종교적인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그것은 역사 속에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반, 환인, 환웅, 치유, 그리고 황제 중경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인물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다 신화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과학 최초에 만들어진 나라와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뛰어난 인물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과 만물이 함께 삼신에서 생겨나니 삼신이 바로 모든 생명의 한 뿌리의 조상이다. 이건 뭐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환희는 삼신을 대신하여 황국의 천재가 되셨다. 예. 최초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문화와 천문문화를 가진 그 사람들이 환국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후세 나반을 대선천이라 부르고 환인을 대중천이라 부른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인은 환웅, 치유와 더불어 사망이 되고, 환인, 환웅, 치유가 여기서는 또 다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아까 거하고 무언가가 지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는 환인, 환웅, 단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치유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사망이라, 그 당시에는 사망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웅을 대웅천이라 부르고 치유를 지휘천이라 불렀으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왕검이 우리 동아시아 문명권을 통일을 하고 단군을 우리가 받들게 된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웅족 가운데 단국이 가장 번성하였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웅족이 있었는데 웅족이 여러 나라를 세웠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단고기에서 보면 같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환웅이 나라를 세울 때, 동방의 나라 배달국을 세울 때 같이 나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단고기의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왕건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불암산에 오셨다. 나라 사람이 모두 추대하여 단군으로 모셨다. 이분이 단군왕검이시다. 여기서 이게 이제 환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국에서 내려온 거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 다시 한번 조금 드릴게요. 왕검은 날 때부터 지극히 신령하고 성덕을 겸비하여 원만하셨다. 구한족을 통합하여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배달 신시의 예법들을 회복하여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 온 세상이 천신처럼 봤더니 이로부터 단군 성주의 은혜에 보답하여 숭배하는 예법이 영세토록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웅족 가운데는 단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달국입니다. 배달국은 망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단고기에도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책에도 배달국이 어떻게 망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왕건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불암산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환웅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배달국입니다. 이게 배달국에 이 나라 사람이 모두 추대하여 단군으로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웅이 다스리던 단국 배달국이 무너지고
여러 나라로 나눠졌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사람이 여러 나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라 사람이 모두 추대했다는 거는 한 부족만이 아니고 한 나라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한 분이 나타났는데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단군 왕검이시고 최초의 나라를 세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군 왕검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라고 여기 설명이 나온 겁니다. 날 때부터 지극히 신령했고 성덕을 겸비하여 원만했다. 구한족을 통합. 그러니까 구한족이 다 쪼개져 있었는데 결국 쪼개지고 흩어지고 나라도 여러 나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사만과 삼조선은 다른 거 아시죠? 예. 제가 예전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하는 단군 한 분이 중앙에 단군이 있고 좌우에 단군을 둬서 이런 삼체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 사만인데 이 사만을 다스리는 것이 단군이 모두 다스리는 겁니다. 군권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 단군 이 힘을 잃어버리자 두 좌우에 있었던 두 단군들이 똑같이 군권을 가지면서 나눠진 것이 삼조선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달 신시의 예법들을 회복하여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 온 세상이 천신처럼 봤더니 이로부터 단군 성주의 은행에 보답하여 숭배하는 예법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군 숭보사상, 단군에 대한 예우에 대한 사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진짜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왔습니다. 요거와 뒷부분이 이제 끝납니다. 구한족은 어떤 종족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아마 이 환단고기가 유일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구한족을 분류하면 5종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9종족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구한족을 또 크게 나누면 5종족으로 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거가 분명히 있죠. 구한족이 있는데 또 5종족은 또 뭐냐? 이거는 구한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9개의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인류학적으로 분간을 했을 때 이것이 뭐 지금 우리 얘기하면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5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종족으로 나눈 구한족이 있는 거고 인류학적으로 나눈 그것은 5종족으로 봤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구한족을 분류하면 5종족이다. 이는 피부색과 용모로 구별된다. 이들의 풍속은 현실의 실상을 쫓아 이치를 궁구하여 이를 헤아려서 그 옳은 동도를 찾고자 하는 면에서 같았다. 부여의 풍속에 가뭄, 전쟁, 질병이 생기면 국왕이 책임을 지고 나라에 충성하고 거역하면 죽는 책임이 필부에게까지 돌아갔으니 이것이 그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요 내용은 뭐 그냥 각자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 위에 부분을 얘기하면 피부색과 용모로 구분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종족의 특성은 공동체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나눴을 때의 분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피부색과 용모로 나눴을 때는 5종족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종족이 어떤 종족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2종족 나오고 뒤에 나머지 나옵니다. 피부색으로 종족을 나누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부색으로 종족을 나눴다. 여기 보시면 색족이라고 있습니다. 색족. 색으로 종족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럼 황색이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리면서 황색인과 백색인 그 다음에 다른 종족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류 속에서 있는 분들하고 누가 닮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황색인과 백색인 먼저 보겠습니다. 황색인은 피부가 조금 누렇고 우리가 그렇죠. 코가 높지 않으며 우리가 그렇죠. 광대뼈가 나오고 머리털이 검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눈과 눈주위는 평평하고요. 평평합니다. 대체적으로 평평하죠. 몽골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동자의 색은 흑색이다. 아마 우리 지금의 모습, 우리 지금 한국인의 모습을 한국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색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백색인입니다. 피부색이 밝고 광대뼈가 나오고 코가 높다. 서양인 사람 같아요. 우리 백인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백인들을 얘기할 때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머리털은 잿빛과 같다. 요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노란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죠? 피부색이 밝다는 거 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피부색이 하얗고 광대뼈가 나오고 코가 높다는 서양 사람인데
뒷부분은 다릅니다. 머리털은 잿빛과 같다라 했습니다. 잿빛이 아니죠. 그분들은 노랑머리가 훨씬 많습니다. 붉은 머리도 있고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백색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색인과 남색인 나옵니다. 적색인은 피부가 녹슨 구릿빛이고 코가 낮고 코끝이 넓다. 이마는 뒤로 기울고 머리털은 곱슬이며 용모가 황색인과 비슷하다. 남색인은 일명 풍종 또는 종색 갈색종이라고 한다. 피부는 안갈색이고 용모는 황색인과 같다. 적색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누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긴 모양은 황색인, 우리 한국인 같은 황색인 모양을 가졌는데 다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마는 뒤로 기울고 머리털은 곱슬, 우리 곱슬 아니죠. 우리는 직모에 가깝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색인은 풍족이나 종색, 갈색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피부는 안갈색이고 용모는 황색인과 같다. 5종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환단고기에서는 4종족에 대한 설명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은 그 다른 강의에서 확인해서 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